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총정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사의 저번 강의에 이제 근대사에 들어갔는데 이 근대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 서부 열강의 침략을 받는, 그죠?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런 침략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이 전개되는 부분까지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개화 정책이 전개될 때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화에 반대하는 흐름이 개화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흐름도 있고, 또는 이 개화 정책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들 속에서 반발도 있고, 또는 좀 더 급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흐름도 있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이후에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는 19세기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이야기고, 이 19세기 후반 때 이제 개화 정책이 전개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를 수립시킬 것인가, 이게 기존의 조선의 모습에서 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나라의 어떤 체제 이러한 것들,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움직임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조선의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외세의 간섭이 있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대 국가 수립의 과정들, 조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19세기 후반의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9강과 10강 모두 복잡했던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강에서는 어디부터 말씀을 드리냐? 1894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1894년은 매우 복잡스러운 해입니다. 이 1894년에 당시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데, 자, 아래 보시면 역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 가운데 제목 보시면 19세기 후반의 정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이제 갑니다. 일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라. 이 동학농민운동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 다 이제 1894년의 일들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던 상황에서 삼정의 개혁을 하는, 그래서 이제 문란한 정치와 문란한 경제 이러한 것들을 다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이 전개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정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삼정의 문란이 완전히 해소되었느냐? 그럴 리가 없죠. 정치적 문란이 완전히 해소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부패의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패의 상황, 삼정의 문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농민들, 그죠? 일반 백성들은 살기가 어때? 좋을 리가 없죠. 네. 계속해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히 이제 지방관들의 수탈이 심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죠. 네, 종교가 창시가 되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이걸 탄압을 해요. 동학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조였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또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때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뭉친 거예요. 그럼 그 계기가 뭐였냐? 그 계기는 지방관의 수탈입니다. 지방관의 수탈이에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방관이. 특히 누구였느냐? 고부라고 하는 곳에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탈을 일삼고 탐관오리로서의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니까 결국 이제
봉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1차 봉기예요. 1차 봉기. 그러면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군이. 그게 1차 봉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점령했냐? 여러 전투들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요, 농민군이.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을 해요. 전주성. 전주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전라도 전체에 이 동학농민군의 힘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만큼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전주성을 점령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당시 조선 정부는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항상 해결해왔던 방법이 있어.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이모군란, 갑신정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디한테 구원을 요청했어? 청나라한테 항상 구원을 요청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청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근데 군대를 파병을 하는데 문제는 청나라 혼자 파병하는 게 아니고 일본군도 같이 파병을 해요. 일본군도 같이 출병을 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앞서서 갑신정변 끝나고 맺은 조약이 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 중에 텐진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 텐진 조약에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에 상대방에 통보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빌미로 해서 청나라가 출병을 하자 일본도 같이 출병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정부는 당시 조선 정부는 어떤 상황을 원했냐면 예전처럼 청나라 군대만 들어와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좀 진압을 해주는 것을 원했었는데 일본군까지 출병을 하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하루 차이로 들어와요. 하루 차이로 들어와서 막 서로 으르렁으르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안 되겠다.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 불렀고 이 문제를 해결을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이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를 마무리 지었으니까 청나라 일본 군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잘못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돌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돌아가겠냐고요.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왜 들어왔겠냐고요. 결국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한반도의 종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청나라, 그것을 빼앗으려는 일본,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한반도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둘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철군을 요구했는데 철군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은 어떻게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경복궁을 점령을 한 상태에서 막 내정 간섭을 하면서 개혁을 막 강요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결론부터 여기다 써놨어요. 결론은 일본이 승리했어요. 근데 일본이 승리한 시점은 이 뒷부분이야. 뒷부분인데 먼저 여기 써놨습니다. 결론은 일본이 이겼어. 청나라를 일본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완전히 뒤집혀진 거야.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다고? 중국을 이겼다고? 이건 사실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근대화에 누가 성공한 거야? 일본은 성공했고, 당시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좀 점진적으로 펼치면서 근대화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청나라는 어때? 청나라는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종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청나라는 탈락한 거예요. 한반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청나라는 이제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사실은. 자, 지금 청일 양군이 들어왔을 때 돌아가세요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관여해서 개혁을 실시하게 합니다. 그것이 가보개혁 1차입니다. 이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을미개혁. 이게 정부 주도로 이제 3번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다 대부분이 일본의 관여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개혁들이에요. 알겠죠? 그건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쨌든 일본이 강요는 했지만 일본이 이제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던 중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 전개하는 건 정부가 전개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전개가 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전개되는데 요건 잠깐 놔두시고 요 아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본이 출병을 해놓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 그러니 결국
농민군들이 다시 봉기했다. 그게 2차 봉기예요. 2차 봉기. 2차 봉기는 그 목표가 일본에 대한 저항이야.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2차 봉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냐?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군까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정부군 연합군 대 농민군이 싸운 거야.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기 힘들죠. 어떻게 일본 정부군을 뭐 이 농민군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겠니? 그냥 낫 들고 그런 뭐 죽창 들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네. 뭐 화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은 서울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려고 하다가 공주에서 이제 저지가 됩니다. 우금치 전투죠. 우금치 전투. 이 전투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금치 전투입니다.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2차에 걸쳐 전개되는데 그 성격을 보면 1차는 반봉건적인, 반정부적인 성격이 크고 2차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큽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요. 나중에 밑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끝났고 정부는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개혁에서 일본이 이제 강요하는 상황들 속에서 개혁이 전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밑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 제2차 가보 개혁이 전개됩니다. 제2차 가보 개혁. 이때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이 반포가 돼요. 이거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강령을 정한 겁니다. 홍범 14조 기억하시고 청일전쟁이 끝났잖아요. 지금 청일전쟁이 끝나서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긴 상태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청나라의 영토 일부를 할양을 해요. 일부를 식민지화시켰다는 얘기야. 그러자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아?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아. 왜? 이 동북아시아 방면에서 러시아가 이제 남하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어. 한반도에도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일본의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청나라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함께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그러자 이제 그 친러 세력들, 이제 조선에서의 친러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을 이끌어 가려고 한 거야.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친러적인 활동을 하고자 했던 인물의 중심에 명성황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민씨 세력.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을미사변. 이건 뭐야?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궁궐의 낭인들이 난입을 해서 왕의 부인이죠, 그죠?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입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주도해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현역 장교들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을미사변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일본 주도로 또 개혁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제3차 을미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전개될 때에 기본적으로 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을미개혁은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단발령을 기억하셔야 돼.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저항하는 을미의병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장투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을미의병이. 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사건도 전개된다. 이게 이제 을미개혁하고 을미사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한반도에서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일본이 개혁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이때의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을미사변과 을미의병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변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종이 어디로?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요.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합니다. 아관. 그래서 아관으로 파천, 옮겼다는 뜻입니다. 아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왕이 일개 국가의 공사관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뭐 이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할 일은 아니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일개 국가의 공사관에 숨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의 힘이 세지죠. 러시아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반파천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해봐. 이게 자주 국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야? 자주 국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죠. 네, 그러자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독립협회에서 계속해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합니다. 고종 이제 돌아오세요. 러시아 뒤에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이제 돌아오세요. 이제 궁궐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환궁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또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인 대중집회를 열면서 꽤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독립협회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어요.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고 그런 환궁을 요구한 것을 고종이 받아들여서 사실은 돌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입헌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좀 더 근대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였다라고 기억하셔요. 밑에서 매우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결국 환궁을 했고, 환궁을 한 결과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이 되면 이제 뭐야? 기존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끝이 난 거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는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제라고 하는 국가를 이끄는 기본 강령을 또 만들게 되고, 이게 근데 내용은 근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황제를 칭하고 헌법 같은 것을 지금 만든 건데, 헌법과 같은 것을 만든 거지 이게 실제로 입헌군주제로 나아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여전히 전제군주제의 모습이 띠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제의 내용이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밑에서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19세기 후반의 정세를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서 밑에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이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왔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동학농민운동부터 살펴봤죠. 그 동학농민운동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으로 갑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담으시고, 배경은 일본이 경제 침탈을 하는 상황, 그죠? 일본이 경제 침탈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수탈이야. 그러니까 반외세적인, 그 다음에 반정부적인 이 성격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 이 정부의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탐관 우리들이죠. 특히 지방관들,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고부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부 농민 봉기라고 그래요. 이 고부 농민 봉기가 기점이 되는 거야. 이걸 기점으로 해서 1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부 농민 봉기는 뭐냐면,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탈을 한다. 이 정도 이름은 뭐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고부 농민 봉기는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수탈이 원인인데,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필요 없는 보를 쌓아. 보는 이제 물길을 막는 거죠. 물길을 막어. 그 보를 쌓아. 대표적으로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쌓았어.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쌓은 다음에 어떻게? 농민들한테 뭘 받아? 물세를 받아요. 물세. 농민들한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수탈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조병갑이에요. 이런 조병갑이 막 수탈을 일삼고 하자 이제 봉기를 한 거죠. 뭐 전봉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어. 자, 이게 밀란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야, 저 고부라는 곳이 왜 저러냐 지금 가서 확인하고 이것을 수습을 해라 라고 하면서 뭘 보내? 안핵사라고 하는 이제 관직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거야. 이거는 가서 수습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임무를 가진 그런 관리입니다. 누가 왔냐면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용태. 근데 이용태가 와서 뭐 하냐면 뭘 해야 되겠어? 조병갑을 잡아서 왜 그런 수탈을 하냐라고 이제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오히려 고부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서 오히려 동학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원인이 동학에 의해서 이 동학 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압을 한 거야. 그러자 이제 대대적으로 봉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1차 봉기가 된 겁니다. 1차 봉기. 알겠죠? 자, 배경보 정부의 수탈, 특히 고부에서의 수탈, 조병갑, 그래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수습하겠다라고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수습은 안 하고 어떻게? 동학 교도들을 탄압을 했다. 그러자 고부에서 다시 한번 봉기가 일어나서 고부 전체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4대 강령은 반봉건적인, 반외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제폭구민,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1차 봉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죠? 제폭구민, 보국안민 뭐 이런 정도 용어도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동학국민운동 하면 이런 걸 떠올리면 돼. 그리고 전투를 펼치는데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둬요. 큰 전과를 거둡니다. 이겨요.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등에서 승리한다. 요런 이제 전투의 명칭들도 기억하면 괜찮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떻게 된다고? 요거를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군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됐어. 전라도 전체에 농민군의 힘이 미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하는데 청나라 군대만 온다고? 그게 아니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모두 다 출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정부가 원했어 안 원했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청나라 일본 군대가 다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동학농민 운동을 해결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해결할 테니까 일본군 청군은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한 거예요. 별표, 전주화약, 별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 이 전주화약은 정부와 함께 패전개혁을 약속받게 됩니다. 정부에게 패전개혁을 약속받아. 패전개혁이 뭐야?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들, 신분제에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들, 그거 다 타파하겠다. 패전개혁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라고 하는 것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전주화약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1차 농민봉기는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야. 나름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해산을 한 거야. 이 전주화약을 체결을 하고 잘못된 걸 고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해산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냐고요.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어떻게 한다고? 자, 이제 2차 봉기로 넘어가는 거야. 연결됩니다. 일본이 오히려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도발하죠.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하면서 개혁을 막 강요해.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자 농민군이 재봉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농민군이 재봉기했을 때 이게 2차 봉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봉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어쨌든 일본군과 정부군 연합군 대 농민군의 싸움이었었는데 이길 수가 없죠. 요거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의 지도자들이 체포됐죠. 동학의 지도자들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봉준, 뭐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봉준 정도 이름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봉준 대표적인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녹두장군. 왜 녹두장군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생들이 녹두가 작잖아요. 작은 콩이잖아 녹두가. 이게 전봉준이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이 녹두에 비유를 해서 녹두장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네. 이게 작은 사람이었다. 이게 폄훼하는 거지, 전봉준은. 그게 아니고, 녹두는 민중의 작물이에요. 민초들의 작물이라고. 먹을 거 없을 때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녹두라고 하는 작물의, 그런 민중의 작물인 그 특성을 따서 이 민중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에게 별칭을 붙인 거야. 그래서 녹두장군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됐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은 말씀드렸듯이 반봉건적인, 반열세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패전개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신분제를 폐지한다든지 매우 강력한 개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패했잖아요. 2차 봉기에서 실패하면서 실현이 안 됐죠. 실현이 안 됐지만 나중에 동시에 전개되는 이 가보개혁 등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그런 주장들이 가보개혁 때 실제 많이 실현이 돼요. 밑에서 또 볼게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잔여 세력들이 나중에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는, 특히 을미의병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을미의병에 동학농민운동 잔여 세력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남았던 세력들. 자, 동학농민운동 1차와 2차를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꼭 잡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얽혀가면서 이게 봉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면서 기억을 해야 잘 남아, 머릿속에. 알겠죠? 자, 동시에 진행되는 가보 을미개혁입니다. 자, 배경. 역시 동학농민운동이야. 배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어.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상황이 뭐야? 청나라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군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조선정부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철수하지 않고 일본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경복궁을 막 점령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야. 알아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했는데 일본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상황들 속에서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되고, 이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 군국기무처가 뭐 하는 기구냐면 바로 이 개화정책을, 그죠?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보개혁을 이끄는 기구로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군국기무처입니다. 알겠죠? 제1차 가보개혁에서는 이 군국기무처를 좀 기억하면 좋아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청일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청일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정부가 하는 거야. 시작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 전개되는 것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전개된다. 내용 보시면 왕실사무, 뭐 정부사무 이런 것들을 분리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6조를 8나문으로 이것도 그러려니 하시고, 이 과거제 폐지는 좀 기억하자. 과거제를 이때 없앱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제도야. 네. 근데 이제 전근대적인 제도죠. 아주 오래된 제도야. 그지? 고려 말에 시작됐으니까. 이 제도를, 고려 말이 아니죠. 고려 초에 시작됐죠. 이 제도를 없앤 거야, 이때. 네. 그렇게 오래 유지된 제도를 없앱니다. 과거제 폐지했고. 그리고 신분제도 철폐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 노비 제도를 혁파합니다. 이제 노비는 없어. 법적으로 노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신분제를 폐지해.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신분제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이때 없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제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1차 가보개혁이 전개됐다. 자, 1차 가보개혁 뭘 기억해라?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했고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했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다른 내용 뭐 자세히 나올 일이 없어요. 알겠죠? 다음 2차 가보개혁이 또 전개됩니다. 이거는 뭐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 승기를 잡았다는 게 뭐야? 이제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 일본이 이제 또 간섭을 하는 거야. 더 개혁해라. 그래서 제2차 기본제 박영효 내각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때는 또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해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의 개혁이 나오게 되냐, 바로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이 반포됩니다. 홍범 14조는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본적인 강령을 발표한 거야. 그게 홍범 14조고, 이 홍범 14조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게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대외적인 상황들 속에서 자주 독립국가의 어떤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서가 바로 홍범 14조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2차 가보개혁은 뭐만 기억한다? 홍범 14조만 기억한다. 오케이?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 다음 3차로 갑니다. 3차는 해가 바뀌었어. 다음 해야. 그래서 을미개혁이야. 1895년이 되는 거야. 1895년 을미년에 을미개혁, 이게 3차 개혁인데, 이번에는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어. 일본이 승리를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이 뭐야? 시모노세키 조약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시모노세키 조약의 일부 조약의 그 조항의 내용을 무력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키자 조선 정부는 어떻게? 친러 내각을 수립시켜요. 친러 내각. 러시아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자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고? 네.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을미사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명성황후를 낭인들이 시해를 하고 다시 친일 내각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또 개혁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 3차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강요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맥락을 잡으시고,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친일 내각이 들어섰고, 그리고 개혁이 전개될 때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머리 자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양반들 싫어합니다. 양반들 싫어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내 목을 잘라라 라고 하면서 목을 들이밀죠. 나를 죽여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모든 것은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자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발령이 강압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의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초의 이제 무장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일의병이라고 하는 거야. 일본에 저항하는 거야. 이게 단발령과 을미사변 요 두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야?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을미의병의 배경,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알겠죠? 을미의병이 전개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반 유생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막 전개될 때 결국 단발령이 폐지돼요. 단발령이 폐지되고 고종이 의병들 이제 해산하세요 라고 권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의병들이 다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약간은 이 을미의병은 이제 봉건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양반 유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도 보이는 거죠. 왕이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는 의병이 을미의병이에요. 나중에 전개되는 항일의병운동 훨씬 더 가열차게 전개됩니다. 어쨌든 의미가 있죠. 일제에 저항하는, 그죠? 일본의 이런 한반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에 저항하는 의병이었다라고 꼭 기억하셔요. 을미사변, 단발령. 자, 3차 을미개혁은 뭘 기억한다?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본이 강요했고, 단발령을 실시할 때에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갑오을미개혁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크게 두 개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1, 2, 3차에 걸친 갑오을미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을 하여튼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좋으니까 잘 흐름을 잡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지만 키워드 몇 가지만 기억하는 것으로도
수능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꼭 기억하셔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이번 시간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아요. 하여튼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계속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죠? 힘냅시다. 화이팅! 바이바이!